2022년 겨울, 평양의 한 아파트. 평생을 체제의 중심에서 살아온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리.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의 집 앞에 검은 차가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미세한 잡음, 동료의 짧은 경고 한마디. 이름이 올라갔소. 그날 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나라가 이제는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둠의 강을 건너기로. 북한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절한 생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강 부국장, 이번 분기 자금 내역 검토 끝났습니까? 다 됐소. 수요일까지 위에 올리면 될 것이오. 서류를 넘기는 손이 멈췄습니다. 창밖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번호판은 달려 있었지만 강태식의 눈에는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너무 평범하게, 너무 조용하게, 너무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국가전략자금관리국 부국장이라는 직함은 명함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출근하는 건물 외벽에는 조선대외무역협력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고, 그곳에서 오가는 서류들은 표면상 수출입 계약서와 결제 확인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들 뒤에 무엇이 있는지 건물 안에서 아는 사람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그 10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관리하는 자금은 핵연구소 운영비, 해외 공작 자금, 지도부의 비공식 수요를 충당하는 이른바 38호실 연계 계좌의 일부였습니다. 그 규모는 작은 나라의 국가 예산을 넘겼고, 그 흐름은 중국 위안화와 달러, 유로로 나뉘어 동남아 수십 개의 유령 법인을 거쳤습니다. 태식은 그 구조를 머릿속에 통째로 담고 있었습니다. 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서로 남기는 순간 그 문서는 언제든 증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그를 살려온 능력이었고, 동시에 그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퇴근 후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면 아내 문정혜가 늘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녁상은 언제나 제 시간에 차려졌고, 텔레비전에서는 중앙방송 저녁 뉴스가 흘렀습니다. 수지는 거실 탁자에 외국어 교재를 펼쳐두고 형광펜을 돌리고 있었고, 민호는 부대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태식은 그 평온함이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언제부터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특권 아파트, 전용 차량, 간부 병원 이용권. 이것들은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족쇄였습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은 거둘 수도 있다는 뜻이었고, 이 체제에서 그 거둠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가 이 일을 시작한 건 20년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직에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당에 충성하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완전히 부서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평생을 바친 대상이 자신을 도구로만 봤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태식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22년 가을이 끝나갈 무렵 조직 내부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발단은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평소 격에 없이 지내던 상급자가 복도에서 눈을 피했습니다. 정기 간부 회의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전화기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미세한 잡음이 들렸는데 처음에는 통신 상태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같은 잡음이 같은 간격으로 반복되자 태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도청이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에게도 수진에게도 그저 조금 더 조심했습니다. 집에서 업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동료들과의 개인 연락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이건 오해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감시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창밖의 검은 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보안부에 연줄이 있는 동료 류성진이 퇴근 무렵 태식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반쯤 열고 선 채로 낮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강 부국장 명단이 내려왔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류성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태식은 한동안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단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처형이나 수용소 직행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더 흔한 경우는 조사라는 이름의 구금이었습니다. 조사는 끝이 없었습니다. 한번 끌려가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가족에게는 통보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에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보았습니다. 검은 차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옆에서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20년을 거슬러 올랐습니다. 처음 조직에 들어가던 날, 민호가 태어나던 날, 수진이 외국어 대학에 붙어 기뻐하던 날. 그 모든 기억 위에 지금 이 불안이 겹쳐졌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 계좌번호, 자금 흐름, 중개법인의 실소유자, 그것들이 살아있는 한 자신은 무사히 풀려날 수 없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결국 말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 앞에서 무너집니다. 말하면 자신은 처리될 것이고 가족은 연좌됩니다. 그 계산의 끝에 하나의 결론만 남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태식은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그는 새벽 2시까지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지웠다, 다시 썼다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3시 그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검은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식은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를 자신에게 허락했습니다. 류성진이 사라진 것은 그로부터 나흘 후였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은 처음 하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틀째부터는 그의 이름을 아예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체제에서 사라진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이 됩니다. 태식은 류성진의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류성진이 자신에게 그 말을 건넨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건넨 사람조차 사라졌다는 사실은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조여오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태식은 행동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면 안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루트로 퇴근했습니다.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먹었고 회의에서는 평소처럼 발언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들키는 순간 그것 자체가 죄목이 됩니다. 이 체제의 논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은 무언가 숨기는 사람이고 무언가 숨기는 사람은 반드시 캐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태식은 웃었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늘 움직였습니다. 검은 차는 여전히 아파트 앞에 있었습니다. 오전 8시에도 오후 6시에도 다만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두 번째 차량이 추가됐습니다. 조금 더 멀리 골목 어귀에 태식은 커튼 틈새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혼자 창가에 서서 아내에게는 바람 좀 쐬러라고 말한 채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태식은 머릿속으로 탈출의 조건들을 하나씩 짚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라면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있었습니다. 정혜, 수진, 그리고 군에 복무 중인 민호. 네 사람이 동시에 사라져야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남으면 남은 사람이 인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질을 통해 나머지를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이 체제가 수십 년간 써온 방식이었습니다. 민호가 문제였습니다. 군 기술장교로 복무 중인 아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감시 대상입니다. 통화 내용은 기록됩니다. 면에는 신청서를 써야 하고 그 신청서는 상부에 올라갑니다. 태식은 며칠간 그 문제만 생각했습니다. 잠자리에서도 화장실에서도 회의 중 서류를 넘기면서도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부대 밖에서 태식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민호 부대 인근 지역 담당 당 간부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역 관련 공식 행사에서 한두 번 만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민호에게 가족 경조사 관련 외출 허가를 비공식으로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태식 정도 직급이면 그 정도 비공식 채널은 쓸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만. 그 연락은 이틀 후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민호는 오후 나절 짧은 외출 허가를 받아 평양 외곽의 한 국수집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태식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메뉴를 시켰습니다. 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가게 안에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는 아들의 손목을 한번 짧게 잡았습니다. 말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만간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실 수 있다. 그때 연락이 가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민호는 국수를 먹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국수집을 나오며 태식은 아들의 등을 보았습니다. 군복 어깨선이 반듯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 결정에 연루된다는 것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연루되지 않으면 잃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대가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식은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이 조직에 처음 발을 들인 날 상관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강동지, 이 일은 나라를 위한 일이요. 나라가 건재해야 우리 가족도 건재하오. 그 말이 그 시절에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아니,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국가에 헌신하는 것과 가족을 지키는 것이 같은 방향이라고.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국가는 가족을 인질로 사용했고 충성은 소모품이었으며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은 언제든 폐기될 수 있는 기밀 파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낡으면 폐기합니다. 소각합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태식은 자신이 그 파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정혜를 불렀습니다. 수진이 방에 들어가고 난 뒤였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태식은 말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돌려 말하면 정혜가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더 오래 걸릴 것이고 지금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짧게 그러나 모든 것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혜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탁자 위에 한 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이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은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함께라는 의미였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아침 식사를 차렸고 수지는 교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식탁 위에 말수가 줄었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족이 공유하는 비밀이 생기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를 더 오래 보게 되고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태식은 그 변화가 외부에 들키지 않도록 가족 모두에게 단 하나의 원칙을 전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할 것. 수진에게 말한 것은 이틀이 지난 뒤였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믿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식은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외국어 대학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자신이 살아온 세계 전체를 버려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수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살 수는 있는 거죠? 태식은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을 줄 수 없었습니다. 살 수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 딸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딸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게 해줄 거야. 그것이 약속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 수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수진은 그날 밤부터 군말 없이 아버지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준비는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태식은 오래전부터 소량의 현금을 직장 서랍과 집 안구석에 나눠 보관해 왔습니다. 비상금이라고 부르기에는 소박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귀금 속은 정혜의 장롱 안에 있었습니다. 결혼 예물로 받은 금반지 2개와 목걸이. 그것들을 내다 팔거나 환전하면 이목이 쏠릴 수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냥 챙기기로 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뒤
어느 시점에 쓸모가 생길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짐이었습니다. 여행이나 이사처럼 짐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태식은 가족 각자에게 작은 배낭 하나씩을 허용했습니다. 무엇을 담을지는 각자가 결정했습니다. 정혜는 사진 몇 장과 작은 노트를 넣었습니다. 수지는 교재 한 권과 어릴 때부터 써온 일기장을 골랐다가 마지막 순간에 일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혹시 국경에서 발각됐을 때 그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태식은 딸이 이미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호에게 최종 연락이 간 것은 출발 나흘 전이었습니다. 부대 외부의 공중전화를 통해 짧은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약속된 단어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기침이 심해졌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통화는 30초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호는 자신이 어떻게 부대를 빠져나왔는지 나중에야 이야기했습니다. 야간 순찰 교대 시간에 공백을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군 기술장교로서 시설 출입 권한이 일반 병사보다 넓었던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부대 외곽 철망 아래를 기어 나왔습니다. 들키면 탈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태식은 아들이 도착했을 때 말없이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가족 4명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단단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태식은 가족을 한 명씩 둘러봤습니다. 정혜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담담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억누르는 힘이라는 것을 태식은 알았습니다. 29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민호는 두 팔을 무릎에 얹고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는 눈이었습니다. 군인다운 얼굴이었습니다. 태식은 그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수지는 유일하게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섭지 않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도 보겠다는 눈이었습니다. 태식은 이 가족을 이끌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그 순간 내내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사치였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는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움직인다. 두려워도 소리내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라. 가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되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내일의 경로가 반복해서 재생됐습니다. 초소 위치, 강의 폭, 순찰 간격. 그것들을 수십 번 되새기면서 놓친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그는 조용히 일어나 가족을 깨웠습니다. 진룽을 처음 만난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태식은 무역 명목의 중국 출장을 정기적으로 다녔고 단둥의 작은 식당에서 조선족 중개인을 통해 비공식 자금 이동을 처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진룽은 그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눈치가 빨랐으며 돈에 관한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래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룽은
태식이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알았고, 태식은 진룽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그 지식을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연락은 직접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는 이미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공식 루트를 통한 연락은 흔적이 남습니다. 태식은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과거 무역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평양 내 조선족 소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룽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태식과의 거래 내역상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태식은 그에게 짧은 메모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예전에 논의하던 사안, 다시 이야기하고 싶소.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태식의 직장 서랍 안에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어넣은 것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장소는 평양 외곽의 한 창고 인근이었습니다. 태식은 퇴근 후 개인 일정이 있다는 식으로 가족에게 말하고 혼자 나섰습니다. 해가 빠르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2번 꺾어 들어가자 낡은 창고 옆 그늘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진룽이었습니다. 5년 만이었지만 그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고 주변을 살피는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악수도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태식이 다가오자 바로 몸을 돌려 창고 뒤편으로 걸었고 태식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창고 뒤편은 벽으로 막힌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서자 진룽이 먼저 말했습니다. 가족이 몇이오?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넷이라고. 진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명이 아닌 4명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위험이 4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체력, 소리, 반응 속도. 4명이 움직이면 그중 하나가 반드시 변수가 됩니다. 그러나 진룽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잠시 무언가를 계산하듯 눈을 좁혔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계병은 사람이요. 사람은 잠이 필요하지. 그것이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국경 초소는 2명이 교대로 지킵니다. 교대 간격은 구간마다 다르지만 태식이 알고 있는 지점은 4시간 간격이었습니다. 교대 직전 2시간이 가장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이고 그 사이에 음식이나 음료가 제공되면 경계가 느슨해집니다. 그 틈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룽은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빛에 투명하게 비치는 무색의 액체였습니다. 수면 유도 성분이 들어간 약물이었습니다.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정량 이상 복용하면 2시간 안에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집니다. 경로는 단둥 접경 구간 중 진룽이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던 지점이었습니다. 강폭이 좁고 강변 수풀이 짙으며 반대편에 중국 측 협력자가 대기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순찰선이 지나는 간격은 30분이었고 그 사이 15분이 실질적인 이동 가능 시간이었습니다. 태식은 진룽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초소 위치, 강변 진입 경로, 탈출 후 집결 지점. 문제는 약물 전달이었습니다. 경계병에게 직접 무언가를 건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초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가끔 병사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심 좋은 인근 농가 혹은 상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빵과 따뜻한 차를 건네는 것은 의심을 살 만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진룽은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국경 인근에서 그런 일을 해온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태식의 가족이 접근하기 몇 시간 전에 그 사람이 음식을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 태식은 들으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룽, 평양 내 소상인, 국경 인근 협력자, 중국 측 접선인. 사람이 많아지면 빈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체제는 빈틈에서 자라납니다. 밀고자가 어디에 심겨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식은 진룽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믿을 수 있냐고. 진룽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자신이 이 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해 보라고. 자신에게는 이 사람들을 파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이익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그것이 완전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태식은 이미 완전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약병을 받아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거액의 자금을 다루면서 손이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해외 공작 자금을 유령 계좌로 분산시키면서도, 감사해서 서류를 꾸미면서도 그 일들은 두려웠지만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주머니 속에 작은 약병 하나. 그것이 경계병을 잠들게 할 것이고 그 잠 위에 가족이 국경을 넘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무의식을 이용해 자신의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일. 그 병사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명령에 따라 초소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다가 천천히 놓아보냈습니다. 가족의 목숨과 모르는 병사의 잠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 정혜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은 새벽 2시였습니다. 평양에서 국경 인근까지는 화물차를 이용했습니다. 진룽의 협력자가 마련한 차량이었습니다. 짐칸 안에는 낡은 포대 자루들이 쌓여 있었고 네 사람은 그 사이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바닥은 차가웠고 포대에서는 비린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이 입을 틀어막는 것이 느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짐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숨을 골랐습니다. 검문소가 두 곳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양 외곽, 두 번째는 국경 인근 군사 통제 구역 진입로. 두 곳 모두 진룽의 협력자가 사전에 통로를 열어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량 서류를 확인하는 소리, 운전자와 짧게 주고받는 말. 태식은 숨을 참았습니다. 옆에서 정혜가 그의 손을 찾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10초, 20초,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는 첫 번째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차가 멈추고 군인이 짐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식의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민호가 몸을 낮추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포대자루 사이를 훑는 빛이었습니다. 불빛이 멈췄습니다. 태식의 발끝 바로 옆이었습니다. 운전자가 무언가를 건네는 소리가 났습니다. 봉투 같은 것이 스치는 소리.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태식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것은 1시간쯤 후였습니다. 진룡의 협력자가 짐칸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호였습니다. 태식이 먼저 나왔고 민호가 정혜와 수진을 도왔습니다. 바깥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구름이 달을 덮고 있었고 바람이 낮게 불었습니다.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멀리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협력자는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킨 뒤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제 4사람뿐이었습니다. 태식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10분. 약물이 전달된 것은 2시간 전이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효과가 나타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손짓했습니다. 움직인다는 신호였습니다. 초소까지의 거리는 200m 남짓이었습니다. 그 200m를 4사람은 풀숲을 따라 기어갔습니다. 직립보행은 불가능했습니다. 숲을 너머로 초소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식은 앞장서서 손으로 땅을 짚으며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정혜, 수진, 민호가 순서대로 따라왔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식은 멈췄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초소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초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수풀이 끝나는 지점에서 태식은 몸을 낮추고 초소를 관찰했습니다. 경계병 2명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고개가 옆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초소벽에 기대어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2사람 모두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태식은 오래 지켜봤습니다. 1분, 2분, 3분,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소 옆을 지나는 구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거리는 불과 10m였습니다. 그러나 10m는 잠든 사람이 깨어나기에 충분한 거리이기도 했습니다. 태식은 가족에게 손짓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 다음 수진, 정혜, 마지막이 민호. 그는 숨을 멈추고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모래 섞인 흙이었습니다. 발을 들어놓을 때마다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초소 내부의 형광등 불빛이 바로 옆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경계병의 고른 숨소리가 들릴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태식은 눈을 앞으로 고정하고 걸었습니다. 10걸음. 초소를 지났습니다.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오는 소리가 느껴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정혜가 왔습니다. 정혜가 초소 옆을 지날 때 신발 바닥이 작은 돌에 걸렸습니다. 짧은 마찰음이 났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태식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초소 안의 경계병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의자에 기댄 채 고개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결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정혜가 나머지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통과했습니다. 네 사람이 모두 초소를 지났을 때 태식은 처음으로 두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까지는 50m였습니다. 강변에 가까워질수록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10월의 강은 살을 애는 수준이었습니다. 태식은 미리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냉기를 맞닥뜨리자 다리가 잠깐 주저했습니다. 수진이 강을 보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태식이 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의 힘만으로 전달했습니다. 가야 한다는 것을. 수진은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정혜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반사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민호가 즉시 어머니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정혜는 스스로 눈을 감고 그 충격을 삼켰습니다. 강은 허리까지 찼습니다. 바닥은 미끄러운 돌이었고 물살이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수진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태식이 딸의 손을 잡고 균형을 잡아줬습니다. 정혜는 민호에게 팔을 기댔습니다. 네 사람이 일렬로 강을 건넜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순찰선의 불빛이 상류 쪽에서 흘러왔습니다. 태식은 즉시 몸을 낮췄습니다. 엎드려. 소리도 아니고 입모양도 아닌 숨결에 실린 말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동시에 강물 속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턱까지 물이 찼습니다. 차가움이 두개골을 눌렀습니다. 순찰선의 불빛이 강 위를 훑쳤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태식은 물속에서 눈만 내놓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자신들 쪽으로 향하는 순간 그는 물속으로 완전히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강물 안.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숨이 한계에 가까워질 때쯤 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찰선의 불빛은 상류 쪽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확인했습니다. 넷이 모두 있었습니다. 수진의 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은 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을 완전히 건넌 것은 그로부터 3분 뒤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넷은 강변 숲을 안으로 몸을 숨기고 잠시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몸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기침을 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태식이 딸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은 눈을 꼭 감고 기침을 참았습니다. 멀리 초소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그제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는 그 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이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중국 쪽 접선 장소는 강에서 2km 떨어진 폐가였습니다. 사전에 진룽에게 전달받은 위치였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어둠 속에 농로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냉기가 뼛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수지는 걸으면서 몸을 잔뜩 웅크렸고 정혜는 이를 악물며 걸음을 유지했습니다. 민호는 뒤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내부에 불빛은 없었습니다. 태식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손전등을 아래로 향하게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진룽의 협력자였습니다. 중년의 남자였고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마른 옷묶음과 작은 물통을 건네고는 창문 쪽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가족은 젖은 옷을 벗고 건네받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헐렁하고 낡은 것들이었지만 온기가 돌았습니다. 수진이 옷을 걸치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뺨 위로 흘렀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어깨를 한번 짚었다가 손을 뗐습니다. 폐가에서 이틀을 버텼습니다. 낮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드론이나 순찰 차량이 이 구간을 주기적으로 지나간다고 협력자가 말했습니다. 낮에는 인기척을 없애야 했습니다. 창문은 누더기 천으로 막았고 화장실은 폐가 뒤편 수풀이었습니다. 음식은 협력자가 가져다 주는 빵과 삶은 달걀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이틀째 오후부터 미열이 시작됐습니다. 강물에 오래 잠긴 탓이었습니다. 정혜가 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리고 곁을 지켰습니다. 해열제가 없었습니다. 협력자에게 요청하니 그날 저녁 약을 구해왔습니다. 수지는 약을 먹고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에 열이 내렸습니다. 민호는 그 이틀 동안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폐가 입구와 창문을 번갈아 확인하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몸이 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식이 자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은 감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저녁 진룽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는 화물차 한 대를 몰고 왔습니다. 인사 대신 주변 상황을 간략하게 전달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당신을 찾는 사람이 많소. 위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라오. 태식은 그 말을 듣고 내심 예상했던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이 현실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한 탈북자 추적이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정보의 무게가 이미 상부에 인식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강 하나를 건넜지만 쫓기는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여올 것이었습니다. 진룽은 계속 말했습니다. 단둥 시내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이미 조선족 밀집 지역 일대를 돌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잡히는 탈북자들의 상당수는 돈을 받은 조선족에게 밀고 당합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로를 바꿔야 했습니다. 진룽이 제시한 대안은 내몽골 쪽으로 우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리가 훨씬 멀었고 이동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화물차 짐칸에 숨어 검문소를 여러 곳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둥을 통한 직선 경로보다 감시망이 느슨했습니다. 진룽은 이 경로로 사람을 움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가족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혜는 이미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직 창백했지만 일어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태식의 눈을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은 끝났습니다. 그 후 열흘이 흘렀습니다. 화물차, 낡은 봉고차, 어느 농가의 헛간, 다시 화물차, 이동과 은신의 반복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사흘 이상 머문 적이 없었습니다. 잠은 번갈아 가며 잤고 식사는 불규칙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여력도 그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내몽골 진입 직전의 검문소였습니다. 차량이 멈추고 군인이 짐칸을 열었습니다. 네 사람은 짐 더미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손전등이 짐칸 안을 훑었습니다. 태식은 정혜의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참 뒤 수진이 태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짐칸 어둠 속에서 딸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느끼며 태식은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3국 접경에 도착한 것은 열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룽이 마지막으로 차를 세운 곳은 국경도시 외곽의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이 골목 끝에 파란 대문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 다음은 자신이 관여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태식은 잠시 진룽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룽이 먼저 짧게 손을 들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파란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여자였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태식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했습니다. 한국. 그 단어는 평양에서는 입에 올릴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금지된 개념이자 적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살 수 있는 곳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족이 파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태식은 마지막으로 왔던 방향을 돌아봤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북쪽이었습니다. 평양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의 느낌을 태식은 오래 기억했습니다. 트랩을 내려서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살았다는 실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 땅을 밟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버텨온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태식은 트랩 손잡이를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일반 탑승객들이 다니는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공항 외곽의 별도 출입구를 통해 안내됐습니다. 어디에도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가족을 조용히 차량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명이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지금부터는 저희가 보호합니다. 태식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머문 곳은 외곽의 조용한 시설이었습니다. 담장이 있었고 입구에 경비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숙소와 면담실, 의료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건강검진이 이어졌습니다. 수진의 폐 상태를 확인했고 정혜의 혈압을 재었습니다. 민호는 근육통이 심했습니다. 태식은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의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보더니 장기간 스트레스에 의한 피로 수치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태식은 그 말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스트레스.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인간의 언어는 참으로 단순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것은 입국 나흘째부터였습니다. 담당자는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국가정보원 소속이었고 다른 한 명은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말하는 방식이나 질문의 구조를 보면 같은 계통의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면담은 3시간이었습니다. 질문은 천천히 시작됐습니다. 직책, 업무 범위, 접촉한 인물들. 태식은 대답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길 이유도 이제 숨길 힘도 없었습니다. 20년간 자신이 다뤄온 것들을 말로 꺼내는 일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오랜 시간 암호화된 형태로 머릿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풀어내면서 태식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담당자들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 적었습니다. 2번째 면담은 다음날 오전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계좌의 실소유 구조, 중개법인의 위치, 각 단계에서 자금이 어떤 형태로 전환되는지. 태식은 말했습니다. 중개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국적과 활동 거점, 자금이 위안화에서 달러로 전환되는 경로, 그리고 최종 목적지로 사용되는 동남아 은행 계좌의 패턴. 담당자 한 명이 받아 적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식은 그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이 정보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면담은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됐습니다.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자금 구조뿐 아니라 해외 공작 인력의 운용 방식, 특정 국가 내 연락체계 존재 여부, 지도부 내 특정 인물들의 역할 분담까지. 태식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추론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분이 오히려 신뢰를 높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면담실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2 담당자 외에 말수가 적고 경청에 능한 외국인이 배석한 날도 있었습니다. 통역이 함께 들어왔지만 그 외국인은 태식의 한국어를 이미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식은 그가 어느 기관 소속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하루는 면담이 끝나고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태식이 혼자 면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진술이 요약된 문서였습니다. 빽빽한 글자들, 계좌번호, 날짜, 인물명, 금액. 20년치 기억이 문서 몇 장에 정리돼 있었습니다. 태식은 한 가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무언가가 조금씩 걷히는 듯한,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아래에 오래된 상처가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봤습니다. 유리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도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이 지금 이 창문 너머의 하늘과 같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돌아왔습니다. 태식은 다시 앞을 봤습니다. 가족의 생활은 조사와 별개로 진행됐습니다. 정착 지원 담당자가 배정됐습니다. 하나원 입소 전 단계로 가족의 상태와 필요를 파악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수진에게는 한국의 대학 편입 관련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민호에게는 기술직 취업 경로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혜는 처음 며칠간 상담사와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식은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가끔 밥을 먹다가 멈추고 창밖을 바라볼 때 태식은 그냥 두었습니다. 민호가 식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도 그냥 두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착 교육이 끝날 무렵 담당자가 태식에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정리되어 국제회의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해외 자금 흐름 추적 관련 국제 공조기관의 일부 내용이 제공될 것이었습니다. 태식이 원한다면 익명 보장 조건으로 공개 증언의 기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정착하면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가족 모두의 이름을. 그것은 보호를 위한 조치였지만 동시에 강태식이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지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온 50여 년이었습니다. 태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양의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거실에 놓인 소파, 수진이 교재를 펼치던 탁자, 정혜가 늘 서 있던 부엌. 그 공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됐을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비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에게는 더 이상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구조는 단순한 무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꺼냈습니다. 자금 구조의 상위 단계,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특정 인물들과의 연결고리, 국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방식들, 담당자가 받아 적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말하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폭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20년간 자신이 참여해온 구조가 세상 밖에서 어떤 피해를 만들어 왔는지 그것을 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도망자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에서 그는 증언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봄이었습니다. 태식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건물의 4층이었고 창문에서는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평양의 전용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좁았습니다. 그러나 태식은 이 공간이 편했습니다. 아니, 편하다는 감각 자체가 낯설었지만 무섭지 않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도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일어나자마자 창밖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차가 서 있는지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실감하는 데만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호는 경기도 외곽의 전자부품 제조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군 기술장교 경력이 도움이 됐습니다. 회사는 정밀 부품 생산에 강했고 민호의 기술 감각을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출근 첫 주에 팀장이 민호에게 자동화 공정 개선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민호는 사흘 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이 놀랐다고 나중에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태식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부대 철망 아래를 기어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서울의 한 대학 국제학부에 편입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수업 방식도 교재 구성도 교수와 학생 사이의 거리감도 전혀 달랐습니다. 평양에서의 외국어 공부하는 맥락 자체가 달랐습니다. 수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말이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수진이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북한 인권 관련 논문을 읽었다고. 그 논문에 자신과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의 증언이 담겨 있었다고. 그것을 읽으면서 교실 안에서 눈물을 참았다고. 태식은 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의 언어가 가장 정확한 증언이 될 거라고.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에 온 이후로 제대로 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혜는 가장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네 재래시장 근처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걸렸습니다. 발음이 다르고 표현이 달랐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처음 며칠은 정혜의 말투를 잘 못 알아들어 2번씩 물어봤습니다. 정혜는 그때마다 다시 말했습니다. 얼굴을 붉히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혜는 단골 손님 몇 명의 이름을 외웠고 그들이 주로 찾는 반찬을 먼저 챙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눈치가 좋다고. 태식이 장을 보러 갔다가 가게 앞을 지나는데 정혜가 손님과 흥정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평양에서 정혜가 웃는 방식과 달랐습니다. 더 가벼웠습니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무언가를 조심하면서 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식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봄이 깊어진 어느 저녁 가족 4명이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수진의 제안이었습니다. 날이 좋다고 다들 나가자고 했습니다. 민호가 회사 퇴근 후 바로 왔고 정혜는 시장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4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한강공원역에서 내렸습니다. 강변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돗자리를 깔고 앉은 가족들, 이어폰을 꽂고 달리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태식에게는 여전히 조금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공의 장소에서 움직이는 광경.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누군가 그 움직임을 기록하지 않는 세계. 가족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건너편 다리의 불빛을 가리키며 뭔가를 말했고 수진이 웃었습니다. 정혜는 태식의 팔에 손을 걸었습니다. 오래전 결혼 초에 가끔 그러던 방식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몇 년째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태식은 그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강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조금 더 걷겠다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정혜는 옆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태식도 강을 봤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수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유람선 한 척이 멀리서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태식은 오래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허리까지 잠긴 채 건너던 그 강이 떠올랐습니다. 순찰선의 불빛이 다가오던 순간, 물속으로 머리를 집어넣던 순간, 반대편 강변에 손을 짚던 순간, 그 기억들이 지금 눈앞의 한강 위에 포개졌습니다. 두 강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는 목숨을 걸고 건넌 강이었고, 하나는 지금 가족과 함께 바라보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이라는 것은 같았습니다. 계속 흐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건넌 사람도 건너지 못한 사람도 강은 그냥 흐릅니다. 태식은 생각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건 책임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자신이 겪은 것을 이제 말할 수 있는 위치에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숨기 위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기 위해 살아남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 벤치에 앉아서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습니다. 앞서 걷던 수진과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편의점에서 사온 캔 음료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캔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가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서울은 밤이 밝다고. 수진이 맞다고 했습니다. 정혜가 평양도 예전보다는 밝아졌다더라고 어디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그 다음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이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같은 강을 보면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식은 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둠을 건넜으니 빛을 지켜야지. 소리가 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에게도 강에게도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은 계속 흘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든 권력은 강하지만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의 방향을 조금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